박근혜 전 대통령 생애 처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, 주말을 서울구치소의 독거실에서 보냈습니다.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요, 특히 일요일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접견이 전혀 안 된 그런 하루였거든요. 그래서 이 구치소에서의 생활, 네. 이게 좀 얼마나 좀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는데, 먼저 저희가 이것을 좀 간략히 몇 가지 키워드, 열쇠말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먼저 책 8권, 유영하 변호사가 와서 넣어줬다는 책이 8권이라고 합니다. 이 책 제목은 참 어떤 걸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. 자, 영치금.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넣어준 걸로 돼 있습니다. 유영하 변호사가 50만 원, 윤전추 씨가, 청와대 행정관인 윤전추 씨가 펑펑 울면서 50만 원 넣어줬다. 일단 그 이상의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확인된 건 100만 원입니다. 22호실 1층 아래쪽 맨 왼쪽에 세 사람이 쓰는 방, 이걸 텄다 그러죠. 그 방이 22호실이다. 그래서 1XX로 알려진 그 XX의 숫자가 이 22로 확인이 됐습니다. 반대편에 있는 폐찰, 서울 나의 503. 이거 여러 번 얘기 나온 건데, 이 나가 공범이라는 뜻입니다. 503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번호. 그래서 503번으로 불리지 않느냐, 이런 얘기 나옵니다. 소화불량, 관식, 교도소, 그러니까 구치소 밥이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, 이 얘기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. 보람이 뭘까요? 서울구치소 안에 폐쇄로 TV 딱 이거 하나 나온다고 합니다. 그 이름이 보람인데 매일 저녁 1시간씩 볼 수 있는데 주로 뉴스 위주로 편성돼 있다,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그래서 어제도 아마 보지 않았겠느냐, 그제도 그런 얘기 나오고요. 자, 내린머리, 올린머리가 아닙니다. 이제 다 풀고 머리핀도 뺐다는 얘기입니다. 가림막, 다른 구치소와 달리 특별한 그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22호실과 다른 복도로 가는 쪽에는 가림막을 내려놨다. 7명의 여성 특별 그 전담반도 구성되어 있다. 자, 이런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. 자, 먼저 여기서 처음으로 법무부 관계자가 전해준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? 네. 네, 법무부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특이한 동향 없이 주말을 잘 보냈다,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유영하 변호사가 영치품으로 넣어준 책들을 읽거나 TV를 주로 시청을 했다. 담담한 모습으로 구치소 생활에 임하고 안정을 되찾고 있다,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걸 보면 생활을 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, 또 영치금으로 두꺼운 옷도 사 입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일단 그 알려지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감방 앞에 도착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. 네,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라는 들어가기 이야기가 직전에 있습니다. 한참 기다리면서 울었다, 뭐 이런 네. 얘기가. 그런데 교정 당국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아, 있는데. 사실이 아니래요? 네, 그렇게 네. 얘기하고 일단 있는데.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거죠? 예, 네.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고요.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결과로는 그 같은 층에 재소자를 통해서 취재한 결과로는 네네. 그런 소리가 들렸다. 그래서 사실 말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본 사람은 그 전담팀으로 꾸려진 여성 교도관 7명. 항상 밀착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통상 이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. 예.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실은 그 고위직을 지낸 인사일수록 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소화불량을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 소화장애요. 소화장애죠. 그러니까 이제 뭘 잘 먹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심한 격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오늘 원래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았지만 내일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네. 심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교정 당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.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지 박 전 대통령이 아주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아주라고 하는 말은 뭐 하기 어렵겠죠. 자, 서울구치소에 일과표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일단은 이 일과표에 따라야 하게 돼 있습니다. 물론 방 안에만 있대지만
대략 이수희 변호사님 예.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네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오전 6시 30분에 기상을 해서 방에 이제 점검이라는 게 다 개고 나면 이제 그 교도관들이 보는 거죠. 뭐 네네. 이상 사항이 있나.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오전 7시 10분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12시 점심이고 그 사이에 원래 그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. 그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돌거나 뭐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 안 박 전 나갔다고 대통령은 하네요. 안 예. 나오고 있다 그러시고요. 오후 5시 40분에 저녁 식사 그리고 한 9시쯤에 취침을 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어제도 많이들 보도됐지만 이제 관식은 1,440원에 일식 3찬으로 하고요. 그리고 매점에서 좀 있는 반찬거리는 사 먹을 수 있고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 요즘에는 그 아침 저녁으로 춥잖아요. 쌀쌀하잖아요. 그러면 매점에 솜옷이 있어요. 솜을 넣어가지고 만든 네. 그 옷을 이제 사서들 입는데 박 전 대통령도 아마 그 솜옷을 구입해서 입은 게 아닌가 봅니다. 네. 자, 차재원 교수님. 예. 서울구치소 1층이라고 해서 1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설명이 됐고 22호실이라는 얘기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. 빈 방을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 있으면 소리도 들리고 뭐 혹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방 2개를 비워놨다. 네. 그리고 가림막을 쳐놨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이 개념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런 상황으로 22호실이 돼 있고 22호실이 좀 넓다고 합니다. 이게 한 2명, 2칸을 터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배 팀장님. 네, 22호는 사실 6명에서 8명이 수감되는 좀 커다란 방, 네. 그 안에서는 대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대방? 아. 네, 네. 아주 큰 전문 방을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. 네, 독방으로 개조한 방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방 2개 정도를 빈 방으로 둬서 같은 층의 재소자와는 마주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지는 무슨 방송을 보는지 안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한 조치입니다. 저 벽은 왜 놓은 거예요? 다른 데도 저 임시 차단벽이라는 게 있어요? 아, 저것은 이제 그 가림막을 저기에 저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은데요. 그렇다기보다는 이 복도 쪽으로, 이 복도 끝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이. 창문 설치돼 쪽을 있고. 쳤다는 게 아니라 예, 예. 그 방과 방 사이에 복도에다가 가림막을 네, 네, 내리자라는 얘기예요. 네. 보통 이제 복도에 가림막을 치는 이유가요. 네. 네네. 건너편이나 그다음에 그 옆방이나 해서 계속해서 야유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가 있다는 거 알고 예, 그리고 보이면 뭐 좋은 감정이면 되는데 네. 나쁜 감정이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제 야유할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이 개인 생활들을 그 방을 배려를 해주는 거다. 예. 자,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그 건물에 보면 이 건물의 공간은 다르지만 박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에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. 1층 제일 끝방에 저 여성구치소 구역이 이 구역인데 거기에서 박 전 대통령 1층의 맨 왼쪽 22호실에 있고요. 2층에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3층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. 저 상황을 박 전 대통령은 알고는 있을까요? 뭐,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?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교도관들한테 뭐 최순실 씨나 조윤선 장관은 어디 있느냐 정도는 한번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. 네.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. 이 말 그대로 한 지붕 밑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참 이 기구하게 얽혔다는 생각도 아마 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뭐 지금 구치소 생활에 네. 무난히 적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 생각에도 상당히 지금 멘탈이 강하신 분으로 보여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자체를 잘 나름대로는 견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쓴 자서전이 있어요. 네.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이번에 많이 인용이 그렇죠. 되는 제목이. 거기를 보면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난 뒤에 18년 동안 이 삼성군 자택을 비롯해 자택에서 엄동과 치과 생활을 보냈지 않습니까? 예, 예. 네. 그때 오직 하나만 생각했다는 겁니다. 박정희 전 대통령이 씌워진 오명을 내가 벗겨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텼다고 한다면 네. 이번에는 뭐 본인에게 씌워진 오명과 굴욕 이런 것들 오직 이겨내겠다는 그런 아마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어쨌든 최순실 씨, 조윤선 전 장관, 박근혜 전 대통령 한
첨가물에 다 모여 있네요. 그럼 네. 부딪히지 않게 배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 좁은 건물에서 안 부딪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 또는 피의자들은 철저하게 지금 서울구치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차단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공범 혐의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. 조윤선 전 장관과 최경희 전 학장은 공범 관계가 아닙니다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접견실, 변호인을 만나는 접견실을 쓸 때에는 마주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특히 이 접견실이 사실상 쓸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고요. 네. 하나는 대기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대기실 안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고요. 접견실 공간이 비좁아서 이 최경희 전 총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, 장시호 씨 등이 이 같은 접견실에 들어가서 가림막을 치고 그 안에서 변호인을 만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지금 수감되어 있는 여성 피의자들,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공범 관계로 지금 구속됐기 때문에 전혀 만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제 일요일인데도 몇 분이 70대 남성분이 와서 좀 만나고 가겠다 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당연히 안 되죠.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지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서울구치소 앞에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. 자, 그쪽에서 좀 논란과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. 깨끗한 사회, 돈 안 먹는 사회 만들겠다면서 돈 먹은 노고노 허량수 왜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? 자, 이사장님, 저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왜 저기를 갔을까요? 왜 김해 봉화마을을 가서 이렇게 태극기 집회를 열었을까요? 네, 이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그 분노가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분노가 사실상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냈던 직접적인 이유를 네네. 어떤 사람들은 민주노총이다, 시국회의다라고 하는데 또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뒤에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하면서 예. 말 그대로 소설을 이제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그 소설의 그 결과물들이 김해로 가는 이제 저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희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저 모습들, 변희재 대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고 글을 쓰고 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가 안 된다고 김해 봉화를 갖는 것 자체가 네. 저는 천륜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저런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.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내일 검찰의 출장 조사를 서울구치소에서 받게 되는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. 이제 서양희 변호사 들어가 있고 유영하 변호사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. 자, 구속을 좀 면하는, 그러니까 수감 상태를 좀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. 자,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. 이 변호사님. 네. 누구나 저렇게 할 수는 있죠.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예, 또 예. 금보석이나 병보석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청구할 수 있는데 되나요, 저게? 그러니까 이제 영장실질신문 이후에 구속이 되고 나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. 그러려면 그 사이에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네. 보통의 경우에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든가 고소 취소가 됐다든가 이런 사정 변경이 있어야 구속적부심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.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보석 청구 중에 병보석은 잘 아실 거예요. 아파야 되는 거고요. 예,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야 되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그런 거는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고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재판부에서 이거 병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구속보다는 그 보석으로 나가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피고인 입장에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받아주기는 하는데 극히 드물어요. 병보석이 아닌 일반 보석의 경우에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, 그 뇌물죄 기소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
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. 그때는 뭐 보석 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사정 변경이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좀 보석을 받아보겠다. 돈을 어느 정도 보증금을 내고 보석을 좀 받아봐야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뭐, 그 가족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, 뭐, 박지만, 뭐, 이지 회장 같은 경우는 뭐, 재력도 상당하신 분이고 하니까, 뭐, 억만금을 줘서 풀려만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, 네. 돈을 얼마라도 걸겠죠. 그러나 그 자체가 앞서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. 극히 이례적으로 극히 이례적이기 허용한다고 때문에 하죠. 예. 저는 아마 그런 시도 자체를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. 안 할 거예요. 예,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구속적법심이다, 뭐 보석 신청 이런 것 청구 자체가 오히려 국민 여론과 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은 역대 4번째로 이제 구속 수감된 그런 대통령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건물 안에 공범 관계로 지금 올라 있는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이감을 시키는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한 사람은 안양교도소, 한 사람은 서울 구치소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? 어쨌든 공범 관계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쩌다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그것조차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네요. 네, 최순실 씨 경우는 정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. 이번 네.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아. 네, 아직까지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. 네. 다른 분들도 사실은 공범 혐의로 많은 분들이 그 구치소 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최순실 씨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이 4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다. 그리고 아주 가깝게 지냈고 심지어는 최순실 씨에게 건너간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같이 이렇게 묶여서 적용이 되는 사례로 이번에 영장이 청구가 됐고 판단은 안 했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둘은 반드시 분리시켜놔야 된다.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교정당국에서는 저 최순실, 김기춘, 조윤성 등 관련자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마주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좀 있다 이런 얘기고 운동 시간 등에 만나지 않도록 그럴 수 있으니까 동선을 짜는 게 꽤나 머리 아픈 일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요. 금원령 절대 이 구치소 내의 박 전 대통령의 생활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. 네,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 12시 6분쯤에 유영하 변호사가 10분쯤에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럼 안에서는 지금 서양이 그 변호사 올케죠만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면서 기자들이 뭔가 이렇게 잡으면서 뭘 물어보려고 하니까 네. 수첩이랑 펜을 꺼내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고 해요.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아무래도 뭐 지금 유영하 그 변호인에 대해서 상당히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닙니까? 네, 네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앞서도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속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지금 본 사람이 없습니다. 그 네. 교도관들 위에는.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궁금증들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이긴 하지만 일종의 대변인 역할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뭔가를 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아마 전할까 하다가 좀 상황이 아닌 게 여의치 않아서 네. 아마 조금 이렇게 좀 중단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도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겠네요. 지금 뭐 수첩을 꺼냈다고 말다가 보니까.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예. 뭔가 얘기를 뭔가 듣고 얘기를 들었다는 할 얘기는 있다는 그렇죠. 뜻이에요. 그렇게 보입니다. 근데 저 과정도 네. 여전히 잘 짜여진 전술 속에서 그 움직이는 변호사의 모습이 아니라 네. 그 속에서 적자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그 행위들을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. 아하, 예. 그래서 뭐 계속 희망 고문을 했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. 불구속 수사할 것이다. 그다음 전혀 이러면 그 파면과 그 구속 수사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게 했던 변호사들의 모습들을 또 한번 네네.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음. 그때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좀 더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 속에서 네. 그 준비된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예. 유명한 변호사 여전히
들었다 뺐다 역도 선수도 아니고 그 수첩을 들었다 놨다가 하는 게 저게 지금 받아 적은 거죠, 그러니까.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. 자,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치금을 놓고 간 사람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박 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는 150일 동안 과거에는 정말 문고리다 뭐다 해서 그야말로 충신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아예 발길을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먼저 끝까지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신의와 충성 어쨌든 그 바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행정관이다. 특히 윤전추 행정관 영치금을 구속수감될 때 넣으면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배혜림 팀장, 네. 저 얘기도 당시에 이제 확인이 된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윤전추 행정관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삼성동 자택으로 갈 때나 뭐 헌법재판소 그 나가서 증언을 할 때나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호위무사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정도일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차 안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장면이 그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. 아, 맞아요. 기억나요. 눈이 빨갰던 그런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영치금을 넣어주고요.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네, 순간까지 저승관입니다. 경호를, 네, 예. 그렇습니다. 담당을 했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 책 8권, 영치금 50만 원. 계속 유 변호사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제 좀 배신의 코드라고 불리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잠깐만요, 넘어가기 전에. 네, 네. 네. 책 8건, 이거 왜 8건인가? 아, 8권이요? 예, 상당히 네. 중요한 부분. 아, 그거 아십니까? 제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영치금과 그다음에 책을 넣어줄 때 1년 이상 살겠다. 아까 그다음에 기간. 2년 이상 살겠다. 예. 3년 이상 살겠다 하면서 그때 책의 권수를 상당 부분 고려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던졌던 8건은 네.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? 하나를 판단할 수 있죠. 기소 음, 부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. 이 네. 부분에 대해서 8건의 의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주 굉장히 좀 예리한 그런 지적이신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 책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. 아직 목록은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. 자, 배신이라고 표현되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봤어요.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. 문고리 3인방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, 지금 뭐 구속 수감돼 있으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, 이재만 전 비서관, 그야말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에 문고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충신이었다고 하는데 150일째라고 해요, 이수희 변호사님. 예, 아예 뭐 삼성동 자택은 물론이고 구치소까지도 전혀 모습이 안 보여요. 근데 이분들이 이제 처신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보안손님하고 연관된 게 안봉근 전 비서관이고 네.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문서 유출하고 또 연관되어 있다고 이제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뭐 개인적인 그 뭐 마음을 오고 싶더라도 좀 어떻다 그럴까 그 공범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많은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네. 막상 또 나타나는 것도 박 전 대통령 옆에 나타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. 저는 윤전추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좀 처신이 쉽죠. 박 전 대통령의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잡무 같은 거를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거고 또 청와대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네.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면은 뭐 옆에 머물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윤전추 전 행정관에 대한 아쉬운 점은 뭐 사표 제출 시기도 그렇지만 네.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거는 모시는 거고 탄핵 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을 해야 되는 의무는 또 다르게 있었다. 사실대로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의리를 지켜서 또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했더라면 모양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. 네, 네. 지난 2015년에 음.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청와대 문건 유출 때문에 이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을 감쌌습니다.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. 굉장히 단호하게 감쌌죠. 네.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? 또 아무도 그런 상황이라면 저를 도와서 또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.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. 네, 박 전 대통령
자,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.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냐?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. 그렇죠.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안봉건 이재만 전 비서관 두 사람이 안 나타난 부분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배신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저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.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나타나는 이유가 네. 이 본인들이 지금 협조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앞으로 남아있는 뭐 검찰 수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게 다 대다수의 관측이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냉정하게 내쳤을 가능성도 있다. 사실 이 최순실 국정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.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아마 문고리 사명방들을 불러서 아마 상당한 부분을 추궁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네.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하고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그 공범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 범죄를 방조하고 내지는 또 도와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검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네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자신과 최순실 씨 관계를 이 고리 역할을 연락 역할을 했던 이 문고리 3인방들에 대해서 특히 네. 정호성 비서관은 뭐 잡혀갔다 하더라도 네. 남아있는 두 사람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든 추궁을 했을 것이다. 그리고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냐. 네.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보고 아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. 강한 레이저를 쏘았을 가능성도 있다. 바로 그 때문에 두 사람이 지금 못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될지, 물론 아직 수사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, 변호사들을 이제 탄핵 선고 재판 때부터 많이 이렇게 선임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변호사라는 분들이 수임료 문제가 있잖아요. 네. 과거에 그 미국에서도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거 엄청난 변호인단을 써서 그야말로 파산에 이른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, 저 이런 얘기를 법조계 인사가 했다고 합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수임료를 너무 적게 준다고 들었다. 박 전 대통령이 수임료를 제대로 줬다면 변호인 한 사람당 2억에서 3억 원 정도 필요하다. 아직 변호사 수임료 지급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네요. 정치인들이 수임료를 잘 안 줘요. 그게 정치인들 그런가요? 사건의 특징이에요. 정치인들 아. 수임료를 잘 안 줍니다. 네. 이게 뭐 나중에 신세를 지고 나면 나중에 갚을 일이 더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좀 특징이긴 한데 네. 지금 그러니까 뇌물죄잖아요.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네. 공무원들이 뇌물죄에 걸렸을 때는 연금을 못 받잖아요. 파면이 돼버리면. 네.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정말 2, 3억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무죄를 받으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법조계 아는 분이라고 하면은 2, 3억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. 뭐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.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에 이게 보통의 경우라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의 그 변호사 경력에서 좀 내세울 만한 경력이 될 수 있는 사건이 굵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. 이게 국정농단하고 연결이 되고 뭐 뇌물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. 아마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준다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는 그런 사건이 돼버린 것 같아요. 그것도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저런 모습하고 씁쓸한 말로 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. 네. 뭐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는 일단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빼고, 박 전 대통령의 예금이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억 원이, 예금이 한 10억여 원 되고, 전체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37억 원이다. 예. 수임료도 이제 본인이 이제 치러야 되는 민간인 신분이 됐는데, 네. 잘못하다 빚더미 앉을 가능성도 좀 성급하긴 하지만 나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네, 일단 탄핵 심판대 대리인단이 20명이었고요. 검찰 때는 9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는 교집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변호인단이 수임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, 일단 그 공짜 변론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. 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착수금 정도는 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하지만 이 끝까지 이 그 소송 대리를 했을 때 그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 합의가 있어야겠죠.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대형 사건의 경우는 이 억대 이 수임료가 오가는 것은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할 텐데요. 변호인들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 문제는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지만 이지 회장이 누나는 지금부터 내가 모시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서양희 변호사
부인을 이렇게 면회를 보낸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을 수 있다. 경제적인 거는 뭐 수임료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배림 법조팀장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. 네.